10대 청소년 산모 대부분은 자녀 양육을 포기합니다. 지난 2019년 기준 10대 청소년 산모가 낳은 아동은 1,000명이 넘는데 자녀를 직접 양육한 산모는 268명 뿐이었습니다. 10대 산모가 낳은 아이 대부분이 입양기관이나 양육시설로 가는 겁니다. 엄마가 직접 기르더라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산모 10명 가운데 9명은 산후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한 경우도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심리 정서적으로 힘들어서라는 이유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육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데다 남성 양육자가 없거나 도움이 적은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냉장고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아이 아빠도 자기가 원하던 아이가 아니었고 기다리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한테 대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막 좋게 해주진 않았단 말이죠. 이런 문제는 산모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서, 신체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복합적으로 통합감각 지연들이 되는 아이들이 많아요. 행동도 과잉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고 폭력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발달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엄마들도 그런 거 걱정 되게 많이 해요. 전문가들은 10대 청소년이 아이를 낳기로 어렵게 결정했을 때 적어도 이들의 자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태어난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들 모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교 부회장의 반장까지 도맡아온 은지 씨는 고3이던 10년 전 선생님으로부터 학교를 그만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신 때문이었습니다.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이게 좋아했던 건 아니지만 목표가 있었으니까 열심히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받을 수 있던 그 수상도 다 제외가 돼서 저만 못 받는 상황도 생겼고 계속 자퇴나 퇴학을 얘기하셔가지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 4명 가운데 3명은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주변의 편견을 견디기 어려워서 학교의 징계와 강요 때문에 라는 응답이 각각 10%, 7%를 차지했습니다. 장기적인 자립을 위해선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 지원은 걸음마 수준입니다. 여기는 학생 미혼모 교육기관 중 한 곳입니다. EBS 취재진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 미혼모 교육기관 16곳의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의 4개 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북교육청이 위탁해 운영하는 기관은 핵심 과목인 국어와 영어, 수학교사도 두지 못할 정도입니다. 결국 위탁 학생 수는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정규 교육에서 소외된 학생 미혼모의 학업 공백을 막겠다는 운영 취지가 무색해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위탁교육 학생이 있어요. 3월부터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학습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연간 최대 154만 원 정도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을 받은 학생은 지난해 9월 기준 13명에 그칩니다. 문제는 10대 미혼모의 학업 중단으로 인한 빈곤이 그 자녀에게도 대물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을 개인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적 과제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죠. 고등학교 졸업 안 하면 아르바이트밖에 못 하잖아요. 10대잖아요. 20대 초반도 공부를 해가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겸 꿈꾸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23살 정아 씨는 지난해 4살 난 아이와 함께 모텔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쪼개 청소 일을 했지만 번 돈은 모두 숙박비로 나갔습니다. 먹을 게 아무래도 없으니까 제가 먹기보다는 아이만 챙겨주고 그랬어요. 애기가 뭐 먹다 남은 거 그래서 남기면 그냥 그 대충 저는 그렇게 먹고. 청소년 부모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가 청소년 부모 315명에게 물었더니 응답자의 12%는 집이 없어서 모텔이나 찜질방에 머물렀습니다. 또 월 평균 수입이 100만 원 이하인 응답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청소년 부모 10명 가운데 4명꼴로 빚이 있었는데 주거비와 생계비란 이유가 많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집입니다. 등록된 주소지가 있어야 기초생활수급 등 정부의 각종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어린이집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이 있지만 청소년 부모에겐 문턱이 높습니다.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와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증금의 5%, 최대 675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BS가 민영배우원실의 요청에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결혼한 10대 청소년이 전세임대주택을 받은 비율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엔 0.06%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을 받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단 10건뿐입니다. 절차상 미성년자도 가능하지만 접수 자체가 먹통인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상에 아기가 있으면 된다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이리저리 전화를 했는데 여기서 다른 데 넘기고 접수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8년 전 고등학생 때 아이를 낳은 영진 씨. 그동안은 식당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텼는데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이제 제가 일할 시간이 없어져요. 왜냐면 이제 초등학생들은 어린이집처럼 다르게 빨리 끝나잖아요. 더 있는 연장 시간도 없고. 청소년 부모들은 자녀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앞으로의 생계가 더 막막합니다. 한창 공부하고 일할 나이에 아이를 돌보다 보니 저숙련, 저임금 노동에 내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부모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거나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는데 육아나 돌봄 때문에 온종일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부모, 심지어는 아이 아빠와도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저하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고 했었어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고 했었는데 미혼모나 미혼부인 청소년은 한부모 혜택을 받아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순위 대상입니다. 올해 6월부터는 청소년 부부도 아이돌봄 서비스의 법적 우선순위 대상이 되지만 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맞벌이 가정과 다자녀 가구 등 우선 지원을 받는 대상만으로도 수요가 넘쳐 지원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까다롭기도 하고 구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려요. 저도 신청하고 몇 달 뒤에 됐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그 전에 미리 구해서 썼었어요. 20살 갑자기 들려온 임신 소식. 원호 씨 부부는 아이를 낳아 잘 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부터가 고민이었습니다. 청소년 부모보다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지 말자였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말고 미혼모로 지원을 받자. 도대체 뭐가 다른 거냐. 청소년 부모랑 미혼모랑은 아빠가 있고 없고 차이인데. 기초생활수급을 받기도 더 까다롭습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가구 소득을 따질 때 청소년 한부모라면 이들의 부모 소득을 제외합니다. 하지만 청소년 부부는 결혼해 새 가정을 꾸리더라도 부모의 소득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만 30세 미만인 한부모 가구에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봐야 된다, 월소득을 봐야 된다 해서 통화 3년을 안 했으면 그 증빙 자료를 하면은 자기들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금 지원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한 달에 최대 45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는 정부의 별도 지원 사업에 따라 한 달에 양육비 20만 원만 지원받는데 이마저도 시범 운영 사업이어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받거나 난방, 전기 등 공공요금을 감면받는 혜택 역시 제외됩니다. 이런 지원 격차가 결국엔 청소년 부모를 미혼모, 미혼부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편견인데 청소년이 부모가 되면은 아마 한부모일 것이다. 주로 미혼모일 것이다. 이런 편견 때문에 같이 키우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제도가 없었던 거죠. 청소년 부모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소년 부모를 저희가 섭외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표본을 많이 하려고 하긴 하는데
허민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청소년 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 청소년 부모를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청소년 부모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거 오히려 부추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 이 청소년 부모를 혹시 낭만화하는 거 아니냐?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래서 이제 뭐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것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옳은가? 그 청소년으로서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교우관계 재밌게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이유로 청소년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전부 다 그런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가정이 좀 불우한 그 청소년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돌봄, 사랑, 관심, 지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받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청소년들이 뭐 학업도 중단되고 가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획 없이 아이를 출산하게 된 경우가 많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사회가 그냥 방치하거나 이쁘지 않으니까 그냥 외면하는 경우에는 그 양육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성인들도 양육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 10대 청소년 부모 이런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가 그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돼서 학대나 방임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고 이러다 보면은 그 저희가 그거를 생애 빈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도 빈곤하고 자녀도 빈곤하고 그 자녀의 자녀까지 빈곤해지는 네. 이러한 저희가 빈곤의 대물림 또는 폭력의 대물림을 끊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그 우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부모 가정에 적절하게 개입하고 필요한 지원을 다 마련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외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정책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제가 살펴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은 청소년 부모의 교육 지원에 정말 집중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뭐 부모기 때문에 뭐 아기 영양가 있는 음식 주고 뭐 잘 재우고 뭐 잘 입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교육 지원에 그 집중하고 있지라고 봤더니 이 청소년 부모가 정말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한 교육 과정을 마치고 필요한 훈련 과정을 마쳐서 자신의 가족을 아주 당당하게 그 돌볼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부모가 되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교육 지원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학비를 대준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특별반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랑 아이가 같이 오게 하는데 청소년 부모는 공부하는 동안에 누군가가 아이를 반드시 돌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곁에서 돌봐줄 무슨 뭐 할머니나 뭐 외할머니나 안 계실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학교 내에 아이 돌봄 센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부모 당사자들도 그동안 부모로부터 받지 못했던 여러 지원과 어떤 돌봄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청소년 부모와 자녀 모두 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된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